나 다른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농담인가 싶어 입가에 어색한 웃음이 올라왔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웃기에는 너무 진지했다.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은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TV는 꺼져 있었고 식탁 위 그릇들은 그대로였지만 내 귀에는 아내의 그 한마디밖에 들리지 않았다. 결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문장이었다. 아내는 눈을 피하지도 울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 미뤄온 말을 드디어 꺼냈다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내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나는 올해 48살이다. 서울 강남의 한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성실한 남편, 안정적인 가정의 가장이라고 불렀다. 결혼 15해 동안 크게 다툰 적도 없었고 집안엔 늘 잔잔한 평화가 흘렀다. 그렇게 나는 내 삶이 평범하게 늙어가는 줄 알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평온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나는 변명하지도 감추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려 한다. 누군가는 이걸 한 가정의 몰락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나에게는 그저 진실을 직면했던 밤의 기억이다. 아내는 올해 45살이다. 결혼 초기엔 늘 먼저 웃었고 퇴근길에 보낸 내 문자에도 즉시 답장을 보내던 사람이었다. 요즘은 대화가 줄었다. 탁에 앉아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날이 잦아졌고 저녁을 먹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가끔은 나보다 먼저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다. 피곤해요, 그 한마디가 요즘 그녀의 대부분이었다. 아침 7시 내 알람이 울릴 때면 아내는 이미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토스트와 계란, 그 조용한 풍경은 결혼 내내 이어져 왔지만 요즘은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면서도 시선을 스마트폰에서 떼지 않았다. 알람보다 더 규칙적으로 울리는 카카오톡 소리가 집 안의 새 배경음이 된 것 같았다. 처음엔 내가 예민해진 줄 알았다. 일이 많아 지쳐서 그런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선명해졌다. 퇴근길에 이따 뭐 먹을까? 문자를 보내는 답장은 한참 뒤에 왔다. 예전엔 곧 봐요 였던 메시지가 이젠 알겠어요로 바뀌었다. 짧고 차가운 글자 몇 개가 마치 벽처럼 느껴졌다. 집에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내가 가까이 가면 화면을 뒤집거나 탁자 밑으로 감췄다. 화장실에도 들고 들어가 10분씩 나오지 않았다. 그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한 사람의 비밀이 되었다. 토요일 저녁 함께 TV를 보던 중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 얘기를 꺼냈다. 이제 우리도 아이 가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녀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텔레비전에서 떼지 않았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그 대답은 이미 많은 것을 뜻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는지 생각했다. 대략 반년쯤 전부터였던 것 같다. 그녀는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누가 승진했는지 같은 사소한 잡담도 사라졌다. 대신 필요한 말 몇 마디뿐이었다. 주말에도 늦잠을 자거나 혼자 밖에 나갔다 왔다. 나는 아직 그것을 이심이라 부르지 못했지만 불안은 조용히 내 가슴에 자리를 잡았다. 그 불안이 곧 내 삶을 뒤흔들 것이라는 예감이 그때는 없었다. 그 예감이 현실이 된 날은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다. 퇴근이 조금 늦어져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안쪽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식탁 위에는 내 몫의 밥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 정돈 된 상차림과 달리 집 안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내 소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리모컨은 움직이지 않았고 텔레비전 화면은 꺼진 채였다. 그녀의 표정은 무슨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나 왔어.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았다. 씻고 와서 밥 먹어요. 목소리는 예의 있었지만 온기가 없었다.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이상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물소리 뒤로 집 안의 정적이 더 크게 들렸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지. 오늘따라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중얼거렸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풀리지 않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건조하게 울렸다. 보통이라면 뉴스라도 틀거나 회사에서 있었던 자잘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다. 질문을 꺼내기도 애매한 침묵이 우리 사이에 늘어져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습관처럼 싱크대로 그릇을 옮겼다. 물속에 그릇을 담그고 세제를 짜내던 순간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소영은 부엌 문턱에 서 있었다. 표정은 결심을 굳힌 사람 같았고 눈빛은 어느 방향도 향하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을 때 우리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침묵이 흘렀다. 나는 혹시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나? 부모님 쪽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런 걱정을 먼저 떠올렸다. 그녀는 입술을 몇 번이나 떼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그러다 마침내 거의 속삭이듯 말문을 열었다. 나 다른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농담인가 싶어 입가에 어색한 웃음이 올라왔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웃기에는 너무 진지했다. 눈빛에는 농담을 할 여유 같은 건 조금도 없었다. 1년 정도 됐어요. 그 사람이랑 만난 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귀 옆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고 심장이 이상한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나는 방금 들은 말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반복했다. 1년. 만난 지 1년. 소영은 마치 준비해 온 대사를 꺼내든 말을 이어갔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선배였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저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기대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이제는 그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가정을 다시 꾸리고 싶어요.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떨어졌다. 그 눈물이 나를 향한 미안함인지 새로운 삶을 향한 두려움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단지 그 눈물이 내게는 하나의 선언처럼 들렸다. 당신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로. 그래서 나 이혼하고 싶어요. 가슴 안쪽이 쿡 하고 찔린 것처럼 아팠다.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목 안은 막혀 있었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힘들었다.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분명 내 아내인데 동시에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한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던 모습, 출근 전에 나가던 인사, 퇴근 후 함께 먹던 저녁 식사, 사소한 농담들, 그 모든 장면 위로 1년 전부터라는 말이 칼자국처럼 그어졌다. 핸드폰을 움켜쥐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답장이 늦어졌던 날들, 주말마다 혼자 나가던 발걸음들, 피곤하다고만 말하며 대화를 피하던 표정들, 그 모든 조각들이 한 사람의 이름 아래에서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천장을 보며 누워있는데 소영이의 말들이 계속 되감기듯 떠올랐다. 1년 전부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우리가 겨우 버티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녀는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서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게 아팠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거의 다른 사람처럼 지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생각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창밖에 빽빽한 건물들이 흘러가는데도 머릿속은 멈춰 있었다. 회사에 도착해도 서류를 들여다보는 신용만 했고 누가 말을 걸면 엉뚱한 대답을 했다. 회의 자리에서는 누군가의 목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점심시간 무렵이 되어서야 현실이 조금씩 밀려왔다.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건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내 인생의 기준선을 무너뜨렸다. 며칠 동안 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휩쓸렸다. 분노와 절망, 혐오와 미련이 뒤섞여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 냉정하게, 정확히 알아야 했다.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지. 퇴근 후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사설 탐정 사무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창피했다. 이런 일을 직접 의뢰한다는 것이 남의 이야기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을 모른 채 미쳐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후기를 하나씩 읽으며 비교하다가 결국 강남에 있는 한 사무소를 선택했다. 경력이 오래된 데다 후기에도 조용히 확실하게 처리한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며칠 뒤 나는 그곳을 찾았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고 벽면에는 수많은 파일함과 모니터가 줄지어 있었다. 담당 탐정은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런 일 생각보다 흔합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다. 그 말 한마디에 잠시 마음이 가라앉았다. 김 탐정이라 소개한 그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충분한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용은 결코 싸지 않았다. 기본 조사비만 300만 원, 추가 비용이 붙을 수도 있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속이 쓰렸지만 이대로 눈 감고 사는 것보단 나았다. 나는 결국 계약서에 서명하고 착수금을 지불했다. 그리고 아내의 출퇴근 시간, 주말 일정, 자주 가는 곳을 세세히 적어 넘겼다. 조사가 시작된 지 나흘째 되는 날, 김 탐정에게서 첫 보고가 도착했다.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컵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큼 가까웠다. 사진 속의 그녀는 내가 아는 얼굴이 아니었다. 표정이 달랐다. 안정된 결혼의 일상이 아니라 새로움에 취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남자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손등 위로 자기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일주일 뒤 두 번째 보고가 도착했다. 그 안엔 더 이상 오해의 여지가 없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입구.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2시간 뒤 같은 문을 나오는 모습까지. 주말에는 그 남자의 차를 타고 외곽으로 나가 드라이브를 하는 사진도 있었다. 김 탐정은 덧붙였다. 그 남자 박준호라고 합니다. 아내분하고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현재 중견 제조업체 부장이고 기혼자입니다. 다만 지금 이혼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꺾였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아니, 사실보다 더 깊고 적극적인 관계였다. 며칠 뒤 탐정은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동영상 파일이 들어 있었다. 카페, 호텔, 주차장, 차 안. 나는 하나하나 열어봤다. 손끝이 떨렸다. 심장이 뛴다기보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화면 속의 두 사람은 숨기지 않았다. 모든 장면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덮지 못했다.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나서도 믿을 수 없었다. 사랑이라던 말이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똑바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이상한 안도감을 주기도 했다. 더 이상 추측이나 감으로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그랬다. 하지만 그 진실을 직시하는 일은 숨을 막히게 할 만큼 고통스러웠다. 결혼 생활의 3분의 1이 허위였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보냈다고 믿었던 시간 중 1년 동안 아내는 전혀 다른 남자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둔감했고 얼마나 순진하게 믿어왔는지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환멸을 느꼈다. 김 탐정이 건넨 추가 자료에는 그 남자에 대한 정보가 더 자세히 담겨 있었다. 이름, 나이, 학력, 직장, 가족 관계까지 정리된 서류였다. 박준호. 예전에 아내가 첫 직장에 다녔을 때 같은 팀에 있었던 선배라고 했다. 아내보다 몇 살 위였고 그때 잠시 사귀었던 사이였다는 기록도 있었다. 약 반년 정도 짧게 연애를 했지만 서로 다른 길을 택하면서 자연스럽게 끝난 관계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서울에 이름 있는 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지금은 중견 제조업체로 옮겨 부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연봉은 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고 겉으로 보기엔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를 가진 남자였다. 사진 속에서 그는 늘 잘 다려진 셔츠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다. 단정한 외모와 여유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결혼한 지는 7년. 초등학생 2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작년 초부터 아내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서류에는 공식적인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탐정의 조사 메모에는 다른 말이 붙어 있었다. 실제로는 박준호의 잦은 외도 때문에 관계가 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아내 외에도 다른 여자들과 얽혀 있었던 정황이 몇 차례 포착되었다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이미 한 가정을 깨뜨려 놓은 남자. 그런 남자와 내 아내가 다시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역겨웠다. 우연히 스쳐 지나간 인연도 아니었다. 한때 연인이었던 사이가 다시 연결되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불륜이었다. 무엇보다 소영은 그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자료를 넘기다 보니 그의 이혼 시기와 아내의 변화 시점이 묘하게 겹쳐 있었다. 작년 초부터 별거. 그 무렵부터 아내는 집에서 점점 멀어졌다. 김 탐정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남자의 이혼 결정에 아내의 분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듣자 분노가 가슴 한복판에서 끓어올랐다. 남의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 내 가정까지 함께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옆에 서서 함께 웃고 있던 사람이 내 아내라는 사실이 치욕처럼 느껴졌다. 보고서에는 둘의 만남 빈도도 정리되어 있었다. 거의 매주 두세 번씩 얼굴을 마주했고 퇴근 후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것은 기본이었다. 주말에는 당일치기로 근교를 다녀오거나 서울 시내의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함께 머무른 기록도 있었다. 내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오던 날, 그 시간에 그 남자의 차가 우리 집 근처에 머물렀다는 차량 추적 기록도 첨부되어 있었다. 종이에 적힌 숫자와 날짜를 따라가다 보니 내가 바보처럼 믿고 있었던 장면들이 전부 다른 의미로 바뀌었다. 아내가 피곤해서 집에 있고 싶다고 말하던 날, 실제로는 그 남자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깐 혼자 바람 좀 쐬고 올게요라는 말 뒤에는 그와 함께한 데이트 코스가 숨어 있었다. 탐정이 넘겨준 자료들 중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혼만 정리되면 우리 같이 살자. 박준호가 보낸 문장이었다. 아내의 답장은 더 길었다. 나도 이제는 내 옆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졌다. 그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일탈이나 순간의 감정이 아니었다. 아내는 이미 선택을 마친 상태였다. 그 남자의 편에 서기로, 그리고 나를 버리기로. 그래서 내게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다. 분노는 이미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쉽게 말로 설명되지 않는 상실감이 깔려 있었다. 3년이 아니라 10수년을 함께 살아온 시간 자체가 값어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우리가 쌓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과의 기억으로 교체된 것 같았다. 한동안 나는 그 감정에 떠밀려 다녔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상으로 싸울 필요도 추측으로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도 없었다. 증거는 내 손에 있었고 이제 남은 건 마주 앉아 진짜 얼굴을 확인하는 일뿐이었다. 나는 금요일 저녁을 택했다. 주말 이틀 동안은 최소한 서로 피하지 않고 대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아내가 평소처럼 퇴근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노트북 옆으로 탐정이 건넸던 USB와 인쇄해둔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요. 신기하다는 듯 말하던 아내의 시선이 식탁 위를 향했다. 한 장, 두 장 포개어둔 사진들을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손이 잠깐 허공에서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갔다. 나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하지. 소파 맞은편을 가리키자 소영은 주저하며 가장 끝자리에 걸터 앉았다. 마치 나와 닿는 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길 바라는 사람처럼 몸을 살짝 비켰다. 나는 먼저 지난번에 들었던 말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때 말했던 그 사람 아직도 있지? 정말로 1년 전부터 만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 끝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다. 나는 식탁 위에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내가 모르는 표정을 한 아내와 손등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간 남자의 손. 그 사진을 그녀 쪽으로 돌려 보여주며 물었다. 이 남자, 그 사람이야?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였다.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이게 어떻게? 말끝이 흐려졌다.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다른 사진들을 천천히 한 장씩 꺼내 보였다.
퇴근 후 골목길을 나란히 걷는 장면, 호텔 입구로 들어가는 뒷모습, 주차장에서 서로에게 몸을 기댄 모습, 차 안에서 얼굴을 가까이 맞대고 있는 순간들. 말을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되는 거리와 표정들이었다. 처음엔 소영이 억지로 버티려 했다. 다른 사람이에요.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진이 계속 이어지자 그 변명도 힘을 잃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입을 다물고 고개만 숙였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사람 이름 박준호.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선배, 지금은 제조업체 부장, 연봉 얼마 정도 되는지, 결혼은 몇 년 차였는지, 애는 몇 살인지까지 다 알고 있어. 소영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다. 별거 중이고 이혼 준비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이혼에 내가 얼마나 얽혀 있는지도 대충은 알겠다.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였다. 문자도 몇 개 봤어. 이혼만 끝나면 같이 살자는 말. 거기에 내가 뭐라고 답했는지도. 그제서야 소영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보였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키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박준호랑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 말에는 죄책감보다 결심에 가까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나 이혼하고 싶어요. 준호 씨랑 같이 살고 싶어요. 나는 그 순간 혹시라도 그녀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지 모른다고 어딘가 기대하고 있었던 자신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런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용서를 구하는 말도 잘못을 인정하는 말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오래 끌어온 문제를 드디어 정리하게 되었다는 얼굴로 말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을까요? 나도 더는 숨기기 싫고 당신도 이런 결혼 생활 계속하기 싫을 거고 당당하다고 부를 수도 있을 태도였다. 하지만 내 눈에는 뻔뻔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1년 동안 거짓말을 하며 다른 남자를 만나온 사람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이제야 솔직해진 것뿐이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잠시 뒤 그녀는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집은 팔아서 반씩 나누고 예금이랑 다른 건들도 공평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서로 한 만큼 가져가고 깨끗이 각자 길 가면 되잖아요. 마치 수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아니라 사업 정리를 논의하는 동업자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까지 부서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때 아주 조용하게 완전히 마음을 접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미련도 타협도 없었고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스스로에게 못을 박았다. 나를 속이고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를 그들이 반드시 치르도록 만들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소영에게 말했다. 좋아, 이혼하자.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 소영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무슨 뜻이야? 라고 되물었고 나는 숨을 고른 뒤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법적으로 하자는 거야.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진행할 거고 내가 한 일에 대한 위자료랑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그건 당연히 청구할 거야. 소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냥 협의 이혼으로 정리하면 되잖아. 이걸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라고 따졌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이건 단순히 결혼을 끝내는 문제가 아니야. 배신에 대한 대가를 묻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말하자 소영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고 그 표정에는 후회보다는 계산이 더 많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월요일 아침 나는 연차를 내고 서초구 가정법원 근처의 한 로펌을 찾아갔다. 불륜 이혼 사건으로 이름난 곳이었다. 10층짜리 현대식 건물 6층 전체가 그 로펌 사무실이었고 복도 끝에는 가정법 전문 이경숙 변호사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다. 접수 데스크에서 상담 신청을 하고 잠시 기다리자 곧 상담실로 안내되었고 책상 뒤에 앉아있던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일어나 나를 맞으며 이경숙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만 15년째 맡고 있어요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신뢰가 생겼다. 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아내가 1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고 지금은 그 남자와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USB와 인쇄된 사진, 문자 캡처까지 전부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경숙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고 하나하나 파일을 열어보며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장면, 호텔로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 주차장에서 서로에게 몸을 기대고 서 있는 모습들, 차 안에서 얼굴을 가까이 맞대고 있는 순간까지 그녀는 몇 번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한 메모를 남겼다. 한참을 그렇게 자료를 검토한 뒤 그녀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법원에서 관계의 실체를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성적인 장면을 직접 찍은 게 아니어도 함께 움직인 동선과 반복된 만남이 있으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서류를 정리하며 내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둘째는 박준호를 상대로 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첫 번째는 아내의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고, 두 번째는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제3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두 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게 효과적일 가능성이 큽니다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나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을 정리한 뒤 또렷하게 말했다. 두 가지 다 하겠습니다. 아내에게는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고, 그 남자에게는 남의 가정을 건드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고 싶어요. 이경숙 변호사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감정으로만 움직이면 손해를 보는 건 항상 피해자 쪽이에요.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는 방향으로 가죠. 그녀는 곧바로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했다. 아내의 명백한 불륜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시작해 협상 여지를 두는 방식, 동시에 박준호의 직위와 소득을 고려해 상간자 청구 금액을 책정하는 방식,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 내가 최대한 불리하지 않도록 만드는 순서를 차근히 짚어주었다. 그 설명을 듣는 동안 내 안에서 몇 달 동안 나를 짓눌러왔던 무력감이 조금씩 거쳐나갔다. 나는 더 이상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증거를 쥔 쪽에서 싸울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로펌을 나서며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제부터는 울 이유도 숨을 이유도 없다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행동에 어울리는 결말을 보게 해주겠다고. 이경숙 변호사는 한참 더 메모를 하더니 서류를 내려놓고 내 눈을 마주봤다.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라면 남편 쪽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혼은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도 아내분이 불륜을 저지른 쪽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할 때 남편 쪽에 더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숫자로도 이어졌다. 현재 소득 수준과 혼인 기간, 정신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위자료는 대략 3천에서 5천만 원 선이 될 겁니다. 물론 재판부 성향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정도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녀는 이어서 상간자 소송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상간 소송은 박준호 씨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장 연봉이 8천만 원 안팎이라면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 중인 점, 그리고 그쪽도 별도의 가정사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돈의 계산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변호사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았다. 이혼 소송 착수금이 500만 원, 성공보수가 100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상간 소송은 착수금이 300, 성공보수 5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같은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총액은 대략 2천만 원 안팎이 될 거예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돈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당한 일에 대해 정당한 판단을 받고 싶어요. 소영과 박준호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깨끗한 얼굴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내버려둘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이경숙 변호사는 내 표정을 한 번 더 확인하듯 바라보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 들어가죠.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넣고 동시에 박준호 씨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겠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부인이 합의를 거부하면 곧바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나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안내받은 금액을 착수금으로 이체했다. 종이에 올라간 내 이름과 사인, 그리고 송금 완료 화면을 보는 순간 묘한 감각이 들었다.
이제는 울고만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정으로가 아니라 법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각오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된 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조용히 서류로만 흘러가던 일들이 갑자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은 소영이의 회사였다. 총무팀 안에서부터 소영씨, 요즘 이혼 문제로 힘들다더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같은 층 다른 부서로 다시 다른 건물 동료들에게로 번져나갔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혼을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에 대한 추측이 붙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는 불륜이 원인이라더라는 말을 꺼냈다. 평소 회사에서 성실하고 조용한 직원으로만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기에 동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결혼한 직원들 사이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휴게실의 커피 자판기 앞에서, 흡연실 한쪽에서 사람들은 소영의 이름을 낮은 목소리로 꺼냈다. 설마 했는데 사람 속은 진짜 모르는 거네. 그런 말들이 오가며 그녀는 회사 안에서 더 이상 그냥 조용한 총무팀 직원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진짜 폭발은 박준호의 회사에서 일어났다. 그가 다니는 제조업체는 규모가 크지 않아 소식이 도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 어느 날 회사 익명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고 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우리 회사 부장님의 은밀한 사생활. 글에는 박준호가 기혼자임에도 1년 넘게 유부녀와 관계를 이어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어디 회사 누구인지 이름까지는 적지 않았지만 그와 소영이 함께 있는 사진이 흐릿하게 처리된 채 첨부되어 있었다. 호텔 입구를 함께 들어가는 뒷모습, 주차장에서 서로에게 몸을 기대고 서 있는 장면들이었다. 글의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간자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직원들은 그 글을 캡처해 서로에게 전송했고, 이거 누구야? 라는 질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 안에서 부장 박 씨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루 만에 그 게시물은 회사 전체에 퍼졌다. 회의실, 엘리베이터, 구내식당, 어느 층을 가도 낮은 목소리로 같은 이름이 오르내렸다. 사람들은 상대의 눈치를 보며 웃음을 참았고, 겉으로는 모른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링크를 공유했다. 나는 나중에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 순간 억울함과 분노로 버티고 있던 마음 한켠에 차가운 만족감이 천천히 번져갔다. 법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세상도 서서히 그들의 민낯을 보기 시작하는 듯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평소 진중하고 가정적인 이미지로 통하던 사람이 바로 박준호였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터져나온 실망과 비난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했다. 특히 기혼 직원들과 여성 직원들의 반응이 유난히 차가웠고, 회식 자리에서 그의 자리는 순식간에 공석처럼 취급되었으며 인사팀이 움직이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사진이 회사 밖으로까지 퍼져나가자 경영진도 사안을 더 이상 개인 문제로만 볼 수 없게 되었고, 부장 직급이면 후배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위치인데 사적인 일로 회사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인사팀에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을 때 박준호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잡아떼려 했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사진까지 제시되자 끝내 변명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인사팀장은 풍기문란과 회사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통보했고, 그 소식은 다시 한번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한편 소영이의 회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가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들을 출력해 회사 게시판에 몰래 붙여 놓은 것이다. 총무팀장이 발견하자마자 서둘러 떼어냈지만 이미 많은 직원들이 그 사진을 본 뒤였고, 사진 속 인물이 소영이라는 사실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다고 했다. 그날 이후 소영은 회사에서 마주치는 거의 모든 시선을 버티기 힘들어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낮은 웃음과 속삭임이 따라붙는 것 같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불편함과 냉기가 섞여 있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밥을 먹던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했고, 회식이나 모임이 잡혀도 아무도 따로 부르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다. 결국 직속 상사가 따로 불러 개인 문제로 회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은 다시 없었으면 한다. 이런 일은 인사평가나 승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며 강하게 질책했고, 그 말은 사실상의 경고장이었다.
박준호 쪽 상황은 더 심각하게 흘러갔다. 회사에서는 정식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풍기문란과 조직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내부에서 빠르게 굳어졌다. 동료, 부장들조차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그의 눈치를 보던 부하 직원들도 더 이상 그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에는 결국 박준호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쪽을 택했다. 징계를 받고 쫓겨나는 기록을 남기는 것보다는 자진 퇴사하는 모양새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거의 20년 가까이 쌓아 올린 직장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소영 역시 더 이상 회사에 남아있기가 버거웠는지 비슷한 시기에 사직서를 냈고, 동료들의 시선과 상사의 압박 속에서 버티기보다는 차라리 나가는 편을 택했다. 둘 다 체면을 구긴 채 회사를 떠난 셈이었다. 회사를 그만둔 뒤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박준호의 이혼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제 와서 각자의 집으로 숨어 다니며 만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원룸을 하나 구해 소영과 동거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둘만의 새 출발을 꿈꿨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고, 가장 먼저 벽처럼 앞을 가로막은 것은 돈 문제였다. 연봉 8천만 원을 받던 부장 자리를 박차고 나온 박준호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 소영도 같은 시기에 무직자가 되었고, 박준호가 받은 퇴직금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양육비로 상당 부분이 빠져나갈 예정이라 여유라고 부를 만한 것은 거의 남지 않은 상태였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일도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고, 이 모든 사정을 나는 하나둘 전해 들으며 그들이 선택한 길의 무게를 조용히 떠올렸다. 박준호에게 새 직장을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겨웠다. 불륜 스캔들로 회사를 떠난 탓에 면접에서 퇴사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대답이 막혔다. 업계가 좁다 보니 소문은 이미 돌고 있었고, 면접관들의 냉담한 표정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 주었다. 소영의 상황도 비슷했다. 총무 경력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이력서에 생긴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게다가 불륜 소송의 이야기가 돌면서 주변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졌다. 박준호의 전처는 이혼 과정에서 그들의 불륜 사실을 친인척들에게 모두 알렸다. 박준호의 부모와 형제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가 가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어머니는 내가 며느리와 아이들을 버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버린 거야라고 꾸짖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소영 역시 민우와의 이혼 소송 중 모든 사실이 양가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부모의 분노와 실망을 동시에 마주해야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어머니는 너를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내세우겠니라며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친구들마저 하나둘 멀어졌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지인들 중 일부는 그때 그 남편 참 괜찮던데라며 등을 돌렸고, 연락을 시도한 사람들도 없었다. 서울 외곽의 원룸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동거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좁은 공간은 감정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고, 서로의 단점만 더욱 뚜렷해졌다. 경제적 부담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세상의 시선에서 도망치듯 살던 두 사람은 점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했다. 박준호는 어느 순간부터 모든 걸 잃게 만든 건 너야라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고, 소영은 책임질 줄도 모르면서 왜 나를 끌어들였냐고 맞섰다. 그들이 그토록 꿈꿨던 진짜 사랑은 현실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졌다. 한편 민우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소영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박준호에게는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산 분할에서도 불륜을 저지른 쪽의 책임이 인정되어 민우는 아파트와 예금의 60%를 가져갈 수 있었다. 법정에서 마지막 판결문을 들었을 때 민우는 오래된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후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출근 전 헬스장에 다니며 체력을 키웠고, 주말에는 등산과 자전거를 즐기며 자신을 다시 세워나갔다. 그동안 가정에 매여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이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하면서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상사들의 평가도 높아졌다. 결국 기다리던 과장 승진이 확정되었다. 회식 자리에서 이제 민우 씨가 확실히 달라졌네요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민우는 사회생활도 활발해졌다.
동창 모임에 나가고 직장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도 피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맥이 늘었고 주변의 소개로 몇 번의 소개팅 자리도 생겼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충분히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야 다시 사랑을 시작할 생각이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소영과 박준호는 여전히 불안정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생활비를 아끼며 버텼고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사랑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그들의 믿음은 냉혹한 현실 앞에서 차디차게 부서졌다. 서로를 위해 모든 걸 버렸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